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거대한 분노 작전. 이 작전의 그 현재의 전황부터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대이란 군사작전을 진행 중인 미국이 이란 그 오만 해역, 이란에 있는 그 해역, 오만 해역에 있는 함정, 이란 함정의 11척을 격퇴했다. 지금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전면전으로 가는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뭐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오히려 빨리 끝낼 수 있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요걸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틀 전만 해도 그 이란 정권은 오만 해역에 11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지금 그 오만 지역 해역에 단 한 척도 지금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Today they have zero라고 말했습니다. 단 한 척도 지금 없다. 뭐 이런 얘기죠. 오만 그 해역은 이란 남부 연안에 위치해서 그 걸프 해역 입구인 호르무즈 해역과 맞닿은 곳입니다. 뭐 사실 이렇게 뭐 경계 없는 경계, 여기는 오만 해역, 여기는 호르무즈 해역, 이게 붙어 있습니다. 자, 중부사령부는 이란 정권은 수십 년간 오만 해역에서 국제 해운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공격을 해왔다. 뭐 툭하면 호르무즈 해역 거기 좁으니까 거기 막 봉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날 것이다라고 중부사령부는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상 항행의 자유는 그 해상을 다니는 거 80년 넘게 미국과 세계 번영의 기반이 되어 왔다. 미군은 앞으로도 이를 계속해서 수호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쪽에 이제 항행하는 것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평화를 지키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좀 우리가 좀 이렇게 곱씹어볼 얘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짧은 한 두 문장, 세 문장 정도의 얘기입니다만은 그 안에는 함축적으로 많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부사령부의 발표, 그 얘기만 딱 들으면 이란의 해군이 갖고 있는 무슨 모든 그 함정을 미국이 다 파괴했다.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뉴스는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중부사령부 발표를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오만 해역에 있는 이란 함정이 이틀 전만 해도 11척이나 됐었지만 지금은 제로, 한 척도 없다. 라고 말했죠. 자, 이 얘기는 11척 중에 일부는 격침됐습니다. SNS 영상에 공개하기도 했어요. 일부는 격침된 게 맞고, 그러면 나머지 11척이 다 격침됐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2척 정도는 격침되는 내용을 SNS에 영상 올렸습니다만은 나머지는 뭐 없습니다. 증거 자료는. 그래서 뭐 일부는 철수했거나 뭐 도주했거나 그랬을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오만 해역에 배치해 놓은 이란의 함정은 제로다. 한 척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또 그렇지가 않은 게요. 나머지 함정이 전열을 정비해서 언제 다시 오만 해역으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걸프 오브 오만. 이 오만 해역은 흔히 그 원유 수송선을 차단하는 뭐 뉴스에서 많이 들었죠. 이란이 툭하면 뭐 호르무즈 해역을 봉쇄한다. 그런 호르무즈 해역, 거기가 이제 좁은 곳이잖아요. 그 호르무즈 해역에서 딱 빠져나오면 바로 나타나는 게 오만 해역입니다. 자, 어찌 보면 호르무즈 해역을 들어가는 길목 아니면 해역에서 나오는 길목이 이제 오만 해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오만 해역에 이란 함정들이 있으면 이란은 언제든지 호르무즈 해역을 차단하고 그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만 해역에 이란 함정을 퇴치했다라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세계 경제에 큰 이익을 한 셈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그 사라진 나머지 함정이 언제 다시 나타나서 호르무즈 해역 봉쇄를 다시 시도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란의 함정이 단 11척이 아니고 이란의 함정은 나라 전체로 본다면 한 100척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오만 해역에 한 11척을 배치했다가 한 2척 정도 격침되고 나머지는 이제 뭐 도주했겠죠. 철수나. 그렇지만 이제 100척 정도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 많은 배가 나타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 자, 제가 뭐 그 중부사령부의 발표를 뭐 비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된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 저들이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른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호르무즈 해역을 봉쇄한다는 것.
이 문제가 지금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주머니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왜? 세계 유가가 급등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자동차에 넣는 가스 급등하고 아니 나는 가스 아니야 난 전기차야. 사실 전기도 그 발전소 돌리려면 다 휘발유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전기세도 올라가고 다 이 연쇄적인데 자 그렇다면 이란이 유일하게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방식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사이버 테러나 국내 테러나 뭐 외로운 늑대 테러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군사적으로는 그리고 현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또 유일한 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의 주머니에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일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과연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들은 이 호르무즈 해역을 봉쇄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타격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역은 바다 폭이 약 33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3km가 뭐 육지에서 본다면 뭐 굉장히 넓은 것으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대형 원유 수송선이 통과할 수 있는 그 폭으로 치면 굉장히 작고요. 실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3km라 하더라도 이 33km 중 어느 곳으로도 원유 수송선이 갈 수 있다. 또 이것도 아닙니다. 왜? 초대형 원유 수송선은 워낙 크기 때문에 바다 수심이 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근교로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33km 폭이지만 이 초대형 원유 수송선이 통과할 수 있는 수심이 깊은 곳의 폭은 한 3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그만큼 봉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봉쇄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말레이시아 인근에 있는 그 말라카 해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 3km, 한 2.8km 그런 곳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이 대형 수송선이 통과할 수 있는 폭이 좁은 두 곳이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말레이시아 쪽에 있는 말라카 해역 그리고 바로 이곳 호르무즈 해역입니다. 3km면 자칫하면 원유 수송선이 다니다가 부딪힐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조심해야 될 정도로 좁은 폭이죠. 자, 그만큼 이제 불선 세력이 불손한 의도로 봉쇄를 하려면 마음먹으면 하기가 쉽다. 뭐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란은 먼저 이 해역에 해상 지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라기보다는 살포하는 것이죠. 그 3km밖에 폭이 안 되니까 여기저기 해상 떠도는 해상 지뢰를 막 던져놓는 것, 살포해 놓는 것이죠. 해상 지뢰를 지나가다가 대형 원유 수송선이 팡 맞았다.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그 많은 기름은 또 어떡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이란의 입장으로 봐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쉽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돈도 많이 안 드는 저비용 전법입니다. 상대가 이를 탐지하고 즉 뭐 미국이든 다른 나라가 이란이 불손하게 그런 걸 해상 지뢰를 막 살포해놨네. 이거를 탐지하고 나서 이걸 제거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여기저기 던져놓는 건 쉽지만 그게 또 3km가 그렇게 해역으로 보면 좁지만 또 이거 막상 또 해상 지뢰를 찾으려고 보면 또 넓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찾고 제거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제거했더니 뭐 한 50개 제거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것들이 50개를 뿌렸는지 100개를 뿌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수거해낸 해상 지뢰가 100%다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어딘가에 많이 남은 건지 사실 쉽지가 않은 그런 아주 굉장히 괴로운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이 이제 마음을 먹으면 그런 걸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1980년대에도 이란이 이런 방법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단기적인 혼란을 아주 크게 유발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위 벌떼 전술이라고 해서 이 작은 규모의 무장한 고속정 수십 대가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이 대형 원유 수송선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요, 이 중무장이 가능한 소형 고속정 수백 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작죠. 뭐 대형 원유 수송선이 볼 때는 저 아래 내려다보면 뭐 조그만 배인데 장점은 뭐냐? 속도가 엄청 빠르죠. 그래서 대형 원유 수송선이 가다가 저기서 뭐가 오는 것 같고 레이저에 뭐가 걸리는 것 같은데 망원경으로 보는데 무슨 점 같은 게 하나 보이는데 하나가 아니라 갑자기 수십 개로 보였다가 순식간에 초고속으로 잘 달리니까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공격할 수도 있고요. 사실 그 작은 사이즈의 고속정이지만 이란 혁명 수비대가 보유한 그 고속정은 대함 미사일, 대함이라는 것은 함정을 상대로 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함 미사일 장착도 가능하고요. 또 로켓포까지 장착할 수 있는 소위 중무장이 가능한 그런 고속정을 한 500대 정도 갖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생각보다 많이 갖고 있어요. 500대 정도. 그래서 그 500대가 뭐 다는 아니어도 뭐 200대만 동원이 돼서 나타나면 그야말로 벌떼처럼 나타나는 거잖아요. 막 점 같은 것들이 막 벌떼처럼 나타나서 순식간에 대형 수송선을 에워싸서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돌아가라고 하든지 여기 못 넘어간다고 하든지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작전을 벌떼 작전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상선은 물론 미국의 군함에게도 그래서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원유 수송선을 저지하거나 공격할 경우에 전 세계 원유 수송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지게 되고요. 실제적인 타격,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인 타격도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뉴스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야 이거 큰일 나는데 앞으로 이거 심각해지겠는데 벌써 이제 떨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는 심리잖아요.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연쇄적으로 경제적 또는 실제적으로 경제적 원유 수송이 안 되면 여러 가지 그래서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원유 수송에 들어가는 그 보험료를 내거든요. 그 수송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보험료를 내는데 그 보험료를 그 보험회사가 지금처럼 받겠어요? 아니죠. 따따블 쳐도 아마 안 될 겁니다. 뭐 10배, 20배 이상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보험료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고 그 폭등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돈은 고스란히 원유 가격에 애드가 될 거고 거의 애드가 된 원유 가격은 고스란히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갈 수밖에 없죠. 자동차 가스를 내면. 자, 그럼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역의 봉쇄를 시작을 한다면 미국이 막아낼 수 있는, 미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면 뭐가 있는지 이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미국이 두 손 놓고 있을 리는 없잖아요. 자, 이란의 이 같은 그 무장 고속정의 소위 말하는 벌떼 작전 이것이 시작이 되면 이를 막을 그 미국의 주 전력은 바레인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군 제5함대입니다. 그 5함대가 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병력은 현장에서 전투는 물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뢰 제거 작전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훈련된 요원들이 몸담고 있는 곳이 바로 바레인에 주둔하고 있는 제5함대입니다. 실제로 바레인 주둔 제5함대는 기뢰 제거함을 갖고 있습니다. 기뢰 제거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군함이죠. 그걸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상에 무인 드론을 수십 또는 수백 대를 띄워서 이란 고속정을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란 고속정이 뭐 한 100대 벌떼같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제5함대에서 바레인이니까 가깝잖아요. 뭐 공격용 드론 또는 자폭용 드론 이런 걸 하나 500대 띄워가지고 고속정 한 대당 5대가 달라붙어. 그래갖고 드론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미국이 그런 고속정을 향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미국의 그 전략 시나리오에 다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큰 기밀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아무나 뭐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네, 여러분은 지금 아주 뭐 1급 비밀까지는 아니어도 군사기밀은 아닙니다. 군사기밀은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깊이 있는 군사적인 전략을 지금 양쪽 다의 전략을 지금 듣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하튼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이 경우에는 바레인의 제5함대가 개입을 해서 이란군을 막게 되면 한 수일 정도 후에 봉쇄된 어떤 호르무즈 해역 이런 상황이 뭐 끝날 수도 있습니다. 복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근 해역에 머물고 있는 그 미국의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 등등에서 전투기가 출격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작은 소형 고속정이 수십 대 수백 대가 막 이렇게 나타나는 벌떼 작전에는 전투기 한두 대가 나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숫자적으로 더 압도할 수 있는 수백 대의 드론이 나가서 선제적인 공격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거나 또는 이란이 어찌됐든 그 호르무즈 해역 봉쇄를 시도했는데 부분적으로나마 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다 완벽하게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뭐 어떤 전략이든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이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부분적인 봉쇄 작전이 성공하고 있다라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될 경우에 전 세계 유가는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자, 그 부분을 또 이제 연장해서 계속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요.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구독 눌러 놓으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전황 또는 여러 가지 뉴스와 관련해서 제가 항상 생생하게 스토리처럼 풀어 드릴 테니까 구독 안 누르시는 분들은 눌러 놓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런데 이제 사실 전 세계 유가 기름 가격보다도 당장 궁금한 건 뭐예요? 전 세계 국제 유가가 얼마입니다. 막 이럴 때 여러분이 바로 와 닿으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국제 유가가 저렇게 되면 당장 자동차 가솔린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국제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그거지만 이곳 미국의 자동차용 가솔린 가격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원유 가격이 뉴스 들으시면 배럴당 얼마 올랐다, 배럴당 얼마 올랐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조금씩 이제 원유 가격이 한 두 가지, 세 가지 있는데 하나는 뭐 서부 텍사스유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나는 브렌트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중동에서 오는 쪽에 그 기름을 얘기하려면 이제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통 뉴스에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 올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뭐 당장 그날부터는 아니지만 뭐 며칠 내에 또는 한 일주일 내에 우리 자동차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한 30센트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럴당 $10 오르면 자동차 가솔린은 갤런당 30센트 정도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30센트라는 게 미 전국이 다 똑같진 않아요. 주별로 또 이게 좀 다릅니다. 참 불공평하게 미국에도 이제 뭐 텍사스 이런 데는 좀 기름에 좀 풍족하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뭐 텍사스 같은 곳에는 좀 영향을 조금 덜 받아서 한 갤런당 한 20센트 정도 오른다고 볼 수 있고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는 워낙 무슨 환경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이 많고 가솔린에 또 들어가 있는 텍스들도 많고 그래서 좀 변동이 심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한 30센트 그 이상 갤런당 그렇게 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배럴당 $10 오르면 자동차 가솔린은 갤런당 30센트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유가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브렌트유 기준인데요. 지금 그 브렌트유는 그럼 지금은 얼마냐? 네, 지금은 배럴당 $80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태가 2주 이상 지속될 경우에 이게 배럴당 $100 정도로 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80인데 $100로 오르면 배럴당 $20가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용 가솔린 가격은 얼마 오를까요? 그러면 네, 논리적으로 갤런당 60센트가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태가 조속히 끝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역에 대한 부분적으로나마 봉쇄를 하는 상황이 계속 더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배럴당 $100가 아니라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배럴당 한 $120까지도 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미국 내 가솔린 가격은 계산상으로 본다면 지금보다 갤런당 $1 20센트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폭등이라는 말이 가능할 정도로 큰데 이때부터는 지금 이 산수적인 이 단순한 계산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습니다. 뭐 심리적인 것, 어떤 패닉 상태, 그 다음에 먼저 뭐 패닉 바잉이라고 하죠. 막 먼저 사 놓으려고 하고 막 그런 것들. 그래서 그때는 갤런당 30센트라는 계산에서 플러스 알파가 올라요. 갤런당 30이 아니라 40이 될 수도 있고 예측 못하게 50이 될 수도 있고. 왜? 패닉 상태가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혼란이 그래서 두려운 거죠. 자, 그래서 심할 경우에는 유가가 $120까지 만약에 올라간다면 지금 80이지만 120까지 올라간다면 갤런당 가격이 지금보다 어쩌면은 한 $2 더 비싸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스 넣는 곳에서 계신 곳마다 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뭐 갤런당 $4 정도 한다면 뭐 $5 50, $6 막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면 자, 물론 이 상태가 되기 전에 정부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또 많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정부가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전략 비축유를 풀죠. 예, 갖고 있는 비축유 이런 거를 이제 풀죠. 그래서 그런 풀면서 시중 가격을 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또 하지만 문제는 또 그 다음 시나리오입니다. 확률적으로 뭐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역 봉쇄를 상당 부분 기간 동안에 계속 성공하고 또 인근 산유국의 정유시설 그러니까 이제 성공한다라는 것은 아니 미국은 뭐해 이란이 가갖고 막 원유 수송선 막고 있는데 미국은 그 뒷짐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원유 수송선이 뭐 기뢰 해상 지뢰 이런 것 맞아서 퐁 해서 큰 데미지를 입었다. 이렇게 된다면 그다음에 이란이 나가서 뭐 함정에 나가서 뭘 하지 않더라도 그 알아서 스스로 원유 수송선들이 알아서 당분간 다 올 스톱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미국이 아니야 내가 지켜줄 테니까 왔다 갔다 해 괜찮아 하더라도 아야 당분간 우리는 잠깐 스탑합니다 하고 원유 수송선이 그쪽으로 다니는 게 올 스톱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원유 수송선이 전 세계 원유 공급의 한 25%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원유 수송선이 스스로 올 스탑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란이 흐뭇하게 노릴 수 있는 그런 목표 상황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 그 경우가 이제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어찌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일까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란이 인근 국가에 있는 그 산유국의 그 정유 시설을 공격을 때려버려서 정유 시설에 어떤 그 데미지가 심해서 정유가 안 되고 생산이 안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하고 이게 겹쳤을 때 이렇게 되면 이때는 배럴당 뭐 120달러가 아니라 배럴당 150달러 심지어는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뭐 배럴당 200달러 뭐 이렇게 오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금 단계에서는 뭐 아직은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리고 사실 지금 뭐 배럴당 약 80달러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 배럴당 80달러라는 그 가격대도 사실은 이미 이번 전쟁 사태를 감안해서 한 5달러, 많이 보면 한 10달러 정도 미리 반영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이란의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한 달 전서부터 이런 걱정 자체가 아예 없었던 그런 평상시 평화스러운 상황이었다면 지금 배럴당 한 70이나 75달러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 반영된 가격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한 1, 2주 정도 좀 더 간다고 해도 당장 100달러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조금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 이미 선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2주가 넘어가고 4주가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전쟁은 빨리 끝나야 한다라는 것만은 뭐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걱정되는 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어제 굉장히 걱정스러운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무슨 발표를 했냐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다라는 공격 예고를 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불태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만 들어도 좀 겁나죠. 네. 불태울 것이다 라면서 이 지역에서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런 그 어려운 전시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때는 뭐 말을 다 과격하게 하지만 그걸 감안하고 듣는다 하더라도 좀 걱정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대책을 세우고 주변국들도 이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쭉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쭉 들어봤을 때 뭐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전쟁 사태는 빨리 끝나야 됩니다. 빨리 끝나야 됩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빨리 끝날 수 있을까라는 희망에 조금 물을 껴는 듯한 그런 상황이 자꾸 발생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에 대한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란을 상대로 한 추가 대규모 공격 가능성까지도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대통령 같으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대 미국의 다른 대통령 같았으면 지상군 투입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늘 말해왔고 그랬을 것이지만 나는 지상군에 관한 울렁증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울렁증은 이제 한국어로 제가 번역한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한 거는 뭐라 그랬냐면 입스가 없다. 그래서 나는 입스가 없다 그랬어요. 입스 아시죠? 왜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잘 아실 거예요. 골프 잘 맞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칩샷이 어제까지만 해도 잘했는데 오늘 갑자기 안 되고 한 번 안 되기 시작하니까 또 다음 날도 또 안 될 것 같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럴 때 이제 그게 아마추어도 그렇고 프로 선수도 그런 게 있대요. 그러면 아이고 입스 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또 좀 자연적으로 고쳐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입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굳이 이제 이거를 번역하자면 뭐 울렁증, 뭐 거부감, 뭐 이런 건데 그런 건 없다 그랬습니다. 나는 입스 없어. 제가 이렇게 나는 입스가 없다. 그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 그런 울렁증 뭐 이런 게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골프 치시는 거 좋아하고 골프 광이시니까 어떤 군사적인 걸 표현할 때도 입스라는 용어를 쓰시는구나라는 생각에 좀 저는 그 부분은 좀 약간 살짝 좀 재밌게 듣기도 했었습니다만 여하튼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나는 만일 필요하다면 이란에 지상군 투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걱정되기는 하죠. 그런 부분은. 결국 이제 이 얘기는 뭐냐? 필요하다면 이란으로의 지상군도 파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번 전쟁을 쉽게 끝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런 의지를 보여준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이제 기자들이 많이 놀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방장관에도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그 미군의 지상군 병력이 이란에 투입될 준비가 다 돼 있습니까? 뭐 이란에 배치됐습니까? 막 여기저기 질문하잖아요, 기자들이. 한 기자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럼 한 기자는 벌써 배치한 거 아닙니까? 뭐 벌써 투입 명령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막 질문을 하니까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일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투입 준비가 이루어졌거나 투입 명령이 내려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지상군 투입과 관련해서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겁나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 이란 공격을 결정한 그 배경에 대해서는 그들은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고 또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파괴를 하는 게 목표다라면서 그러나 한 가지 지금 현재 의문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가 그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전혀 다른 장소 전혀 다른 곳에서 농축을 통해서 핵무기를 만들려 그 작업 중인 그런 그 상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미국이 조금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발생했다. 뭐 이런 얘기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400kg에 60% 농축.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농축하면 핵무기로 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농축 우라늄을 400kg 갖고 있는데 이란은 아마 그거를 뭐 8개, 9개 아니면 10개 뭐 이렇게 나눠서 40kg씩 뭐 10개 팀, 이 팀에는 핵 과학자, 연구자, 물리학자, 그리고 조직원들, 연구팀들 뭐 한 20-30명씩 한 팀이 돼서 10개 팀이 돼서 그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딱 그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겁니다. 지금 예상하지 못하게 전혀 다른 장소에서 농축을 통해서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포착됐다.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하게 정보를 알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왜요? 그게 이제 확실하게 다 찾아지지 않으면 이 전쟁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다 찾아서 없애기 전까지는 목표가 완료됐다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화되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얘기한 거잖아요. 결국 유가 폭등, 미군의 가솔린 가격 폭등, 우리 주머니 타격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아직 그들을 강하게 공격하는 걸 시작조차 안 했다라면서
아직 큰 파도는 일어나지도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추가적인 대규모 공격 가능성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큰 것이 곧 다가온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고 정말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그 외교적 수사이길 바라고요. 또 이 외교적 수사가 좀 빛을 발하기를 바란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미국의 이란 공습과 이에 맞선 이란의 반격으로 인해서 중동의 하늘길이 지금 마비되면서 승객 수십만 명의 발이 묶인 가운데 아랍에미레이트의 일부 항공사들은 어제 그나마 다행인 게 항공편을 부분적으로 재개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하늘길이 완전히 막혔다고요. 그런데 이제 일부 재개됐습니다, 지금.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각각 기반으로 하는 항공사 있습니다. 보면은 가끔 보실 거예요. 에티하드라는 항공사가 있고요. 또 에미레이트 항공, 그리고 플라이 두바이. 요 세 항공사가 모두 아랍에미레이트 소속 항공사인데 요 세 항공사가 제한적으로 운항을 재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에티하드 항공의 여객기 15편이 어제 아부다비 공항을 이륙해서 파리, 암스테르담, 런던, 카이로, 그리고 뭄바이 등등으로 다양한 행선지로 이륙을 했습니다. 또한 에미레이트 항공 소속 여객기도 소수의 여객편 운항을 어제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약한 승객들을 수용하는 것을 우선은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계속 예약을 받으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미 예약된 사람들을 좀 실어 나르는 것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추가적인 예약은 아직은 안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랍에미레이트 당국은 일부 항공편이 재개되기는 했지만 전면적인 재개가 아니기 때문에 승객들은 항공사 측에서 운항 재개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공항으로 나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공항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이란 전쟁 뉴스는 여기서 이제 마치겠고요. 전쟁 뉴스와는 조금 별개지만 공항 얘기가 나왔으니까 공항 얘기 스토리 하나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LA 공항의 라운지 얘기예요. 대한항공이 이곳 LA 국제공항에 그 해외 직영 라운지 가운데,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최대 규모의 그 차세대 플래그십 라운지를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한인 언론사 기자들 다 불러갖고 이제 보여주고 막 그랬거든요. 자, 대한항공이 이 라운지를 어제 기자들에게 보여줬지만 일반인들에게 정식 오픈하는 것은 6일입니다. 오는 6일. 자, 오는 6일 LA 공항 내 국제선 터미널에 새로운 라운지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이제 좀 설명드리는 게 굉장히 멋있고 좋은데 아이씨 LA 얘기 뭐 내가 들으면 뭐해 혹시 타주에서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여기 LA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다른 지역 미국 내 공항에 계속 하겠다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등석 라운지에는 프라이빗 별실 2곳을 마련해서 이 독립된 공간에서 온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라운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비행기 타면 그 퍼스트 클래스는 뭐 완전히 뭐 방을 하나 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프라이빗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1등석 퍼스트 클래스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1등석 라운지는 아예 방은 하나씩 준다는 거죠. 또 고객 취향에 따라서 요리를 주문하는 퍼스널 다이닝 알라카르트 서비스도 도입을 해서 내가 주문하는 걸 탁 만들어 갖고 나오는 거예요. 유명 셰프가. 그래서 맞춤형 식사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훨씬 보다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와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자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즈니스 클래스 손님하고 마일리지가 많으면 이용할 수 있는 그 프레스티지 라운지라고 있어요. 거기는 오픈 키친 방식의 라이브 스테이션을 도입했습니다. 요리하는 주방이 오픈됐죠. 거기서 이제 요리사들이 요리하는 모습도 다 볼 수 있고.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그 퍼스트 클래스보다. 그래서 이제 셰프들이 즉석에서 조리하는 메뉴를 바로 받아서 먹을 수 있고 또 조리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신선함과 맛과 볼거리를 같이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그 비즈니스 클래스 이용할 수 있는 그 라운지 거기에는 심지어 돼지국밥, 잔치국수 그리고 뭐 만두 등등등 한식 메뉴도 제공이 된다라고 합니다. LA 공항에서 돼지국밥을 먹고 비행기를 탄다? 네. 아주 흥미로운데요. 네. 저는 뭐 돼지국밥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흥미롭잖아요. 미국에서
뭐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다는 LA이기는 합니다만은 미국에서 미국 공항에서 돼지국밥 먹고 비행기를 탄다. 와, 이거 참 신기한 현상이고 참 좋은 세상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LA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로컬 크래프트 비어, 네, LA 지역에서 만드는 그 프라이빗 크래프트 비어 같은 것도 맛볼 수 있고 또 커피도 LA 지역에서 유명한 그런 시그니처 블렌드 커피도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음식의 주문은 사람 불러서 시킬 필요도 없고요. 또 내가 가서 뭐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좌석에 비치되어 있는 QR 코드를 통해서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업무에 최적화된 비즈니스 존도 있고요. 가족 단위의 승객들을 위한 패밀리 존도 있고 그리고 뭐 샤워실 등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LA 국제공항에 대한항공이 만들었습니다. 그게 오는 6일부터 정식으로 운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이번 LA 공항의 이 라운지 개장을 시작으로 해서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를 확충하겠다. 그래서 미국 내 다른 지역의 공항에도 하나씩 점차적으로 이렇게 멋진 대한항공이 직접 운영하는 라운지를 계속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이제 기다리시면 그쪽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이 인공지능 관련 연산 성능을, 그러니까 연산 성능이라는 건 뭐 단순하게 뭐 120 곱하기 375 곱하기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화기를 갖고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이 속도가 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이제 연산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더욱더 강화한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형 모델은 뭐냐면 애플 아이폰 17e입니다. E는 ABCDE. 네. 자, 애플은 아이폰 17 시리즈의 보급형 제품 17e를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이폰 17e는 3나노미터 공정 기반의 최신 칩을 탑재했습니다. 3나노미터, 그럼 그게 무슨 뜻이야?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패스, 그 대신에 최신 칩을 넣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최신 칩을 통해서 이 기능의 속도가 빨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빨라졌다가 아니라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도 빨라졌고요. 또 신경 엔진 업그레이드 등등이 적용해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AI 성능이 한층 강화됐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AI 성능이 강화됐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아이폰 17e는 이전 모델보다도 구동 속도가 그래서 최대 2배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사용량은 오히려 30%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단때 같으면 배터리 차지하면은 한 20시간 정도 쓸 수 있는 게 지금은 뭐 한 26시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선 충전 규격도 높아져서 무선 충전하는데도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자, 신형 아이폰 17e는 흰색과 검은색 그리고 소프트 핑크, 화이트, 블랙 앤 소프트 핑크 등 이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됩니다. 가격은 두 가지가 있어요. 256GB, 요건 용량이 256GB, 요거는 한 $600 선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보다 용량이 더 2배 큰 512GB는 한 $800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용량이나 여러 가지 기능에 비해서 가격은 굉장히 대중화된 셈입니다. 이 가격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폰 좋아하시는 분들은 17e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부터 받느냐? 요거는 이제 내일부터 사전 그 주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오프라인 판매 시작은 11일부터 시작한다니까 참고하고 아이폰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LA 카운티 글렌도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LA 코리아타운에서 동쪽으로 차 타고 한 4, 50분 정도 이렇게 가면은 나오는 동네인데요. 뭐 한국 분들이 많이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LA K타운에서 멀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꽤 사시는 동네인데 이 글렌도라라는 동네 뒤쪽으로는 산이 높은 산들이 좀 있고 그래요. 그 글렌도라 지역의 한 등산로에서 60대 한인이 사망한 채 발견돼서 당국의 그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글렌도라의 콜터 파인 트레일에서 60대 한인 사망자가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이날 낮 1시 반쯤 부상당한 등산객이 여기 쓰러져 있다라고 신고가 접수가 돼서 출동했습니다. 이후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의 등산객을 발견했는데
당국은 추락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높다라고 하고 지금 카운티 검시국으로 옮겼습니다. 검시국 가면 뭐예요? 이제 부검하는 거잖아요. 사망 원인을 찾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자, 카운티 검시국은 등산로 사망자의 신원이 올해 66살의 한인 민모 씨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전해드린 이제 끝 뉴스였는데 이 뉴스를 제가 이제 끝 뉴스로 전해드린 이유는요. 이 등산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스포츠인지, 위험한 등산을 뭐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없고 취미, 어떤 분은 그 취미가 뭐예요? 그럼 등산이에요 하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등산은 단순한 그냥 캐주얼한 취미라기보다는 사실 이게 운동입니다. 일종의 스포츠인데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가장 위험한 스포츠가 바로 등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막 축구하다가 죽고 축구하다가 발 부러지고 뭐 이런 일 흔치 않습니다. 뭐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장 부상도 많고 가장 뭐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또 한 번 부상을 당하는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되면 중상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이게 가장 많은 게 바로 등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전해드리는데 그게 이제 왜 등산이 그렇게 사고가 많으냐 뭐 이런 부분은 오늘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좀 패스하고 추후에 좀 따로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주말에 이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반드시 안전수칙 준수하시고요. 또 정해져 있는 등산 코스로만 이렇게 다니시길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소식을 좀 마지막에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혼잡스럽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어지러운 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하루도 좀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